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고수비 책을 시작한 지 이제 9강째인데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8강, 오늘 9강째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점에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8강까지 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요점만 다시 간추려보는 총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될까요? 이것이 만약에 스터디다, 그러니까 공부다, 혹은 학문이다 했을 경우에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만큼 또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또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오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은 바탕이 되겠지만은, 경영학이나 경제학 혹은 재무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 교수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성공을 하더라.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주식은 공부해서, 스터디해서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노하우다. 노하우란 것은 우리가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든 어떤 분야에 30년간 한 분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기술 터득하고 그것을 남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져서 그것이 이제 기술자로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숙련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주식 투자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간의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투자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만의 기술로 습득을 해서 그것을 갈고 닦았을 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한 강의 시간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식 투자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죠. 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싸게 산 주식을 매수가보다 비싸게 팔면은 그게 주식에서 수익이 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적 분석 혹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싸게 사서 주식을 비싸게 판다. 이 부분이 주식 투자에서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종목을 사서 보유를 하면서 인내를 하고, 보유할 동안에 주식은 변동을 치니까 인내를 하고 냉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판단을 유연성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종목을 선택하고, 시간과의 내가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이 시간,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 부분은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생겼을 때, 이 주식 투자에서 타이밍이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는 종목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현대차의 차트입니다. 종목을 선정을 했다. 솔직히 종목을 선정했으면 타이밍에 따라서 내가 단기간에 많은 수익 혹은 장기간에 걸친 수익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면 시간별로 보면 현대차란 주식을 2006년도, 2007년도 때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한 8만 원, 7만 원대에 접근을 했겠죠.
그러나 2008년도 때에는 3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는 이런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집중을 하고 기다렸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올해 25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큰 상승을 누렸을 것이다. 결국은 종목과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타이밍보다는 더 중요하다. 거기서 타이밍까지 이제 주식 투자에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가장 싸졌던 3만 원대 투자에서 올해 25만 원까지도 상승을 크게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혹시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도 결국 현대차가 2006년, 2007년도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 차이는 좀 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종목과 타이밍 모두 중요하지만은 종목 선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현대차의 사례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든 어떤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포스코든 내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이것이 향후 몇 분 뒤든 혹은 몇 년 뒤든 혹은 몇십 년 뒤든 이 기업이 미래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수익성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종목들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년의 투자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채 비율, 순이익, 유보율, EPS 이런 것들 투자 지표들을 보고 종목의 과거 지표와 지금 이거 미래의 것은 안 나오죠. 재무 지표들 미래의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것들을 보면서 기업의 현 상태를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내용이라든지 정보들, 기업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련의 그 정보들은 기업 공시 내용이라든지, 공정공시나 아니면 기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 찾아볼 수가 있구나.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몇 년 전 거도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익히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 중에 유익한 정보들이 다수 있다. 이거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 거래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현대차가 얼만큼 부품이 나가는지, 이 기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제 주변에서 바로 제일 먼저 다이렉트로 얻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시장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예를 드는데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내가 주부라고 해도 주부이면 내가 자주 쓰는 것도 요즘 새로 나왔는데 무슨 하다못해 고무장갑이라도 예전에는 이걸 썼는데 지금 많이 쓰더라. 이런 것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이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기업이 향후에 혹은 이 주식이 향후에 성장을 이만큼 할 거다 하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 8월달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달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말 쪽에서는 2,400 정도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지수가 2,100, 2,200 이렇게 쭉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8월 달에 예상치 못한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1,90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지수의 움직임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깨져서 얼마 전,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는 1700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시장이 1644를 저점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700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1,50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1,600을 붕괴시키고 그 시점이 바로 이번 시장의 바닥이었다.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좋은 종목들은 지수보다도 몇 배의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지수 오르는 만큼 오르고 내리는 만큼 뭐 내린다. 이러면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식시장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지수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못한 오히려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더라.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고 있는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시장의 성패가 갈린다. 주식시장이 좋고 나쁨은 그 뒤에 문제다. 사례를 보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우리 서브프라임 이후에 한 2배 정도 올랐었죠. 900부터 뭐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 1000에서 2000 올랐다고 가정하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NC소프트는요. 22,900원이 서브프라임 그 2008년도 당시에 저점이었는데요. 34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수가 2배 남짓 오르는데 NC소프트는 15배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보면은 역시 지수보다는 좋은 종목들은 몇 배의 수익을 더 안겨준다.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 2배가 오를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 뭐 지금 25,000원 정도 하죠. 그렇게 보면 서프라임 저점이 19,900, 2만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1,900. 어쨌든 서프라임 때 900일 때 1000일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지만은 한국전력은 최저점 대비해도 20%밖에 안 올랐더라. 이런 것을 보면 지수보다 못한 수익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다. 그것이 꼭 중소형주라서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주식시장의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 주식 투자에서 이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겪었을 것이고요. 이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 큰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도 주식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변동성을 이겨내려면은 내가 투자한 종목에 자신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시장이 빠질 때 혹은 그 종목이 단기간에 매를 맞아서 빠지든 그런 것들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수한 이유가 분명하다. 이 기업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거다. 혹은 예를 들면은 안철수 연구소가 이 스마트폰이 시장이 열리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 이것이 2배 오를 거다, 3배 오를 거다. 이런 매수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매도 시점은 매수한 이유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수한 이유가 시장에서 이미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가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 시점이다. 그래서 이 매수한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이 기업이 흘러가는가, 성장을 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그런 부분들은 예측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예측의 정확성을 키우는 연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안철수 연구소 사례를 들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는 제가 성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철수 연구사가요. 그 전에 이미 실적은 호전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은 빠르게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PC 시장에만 있던 것이 이제 국내 보안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쪽으로도 열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기술력이 있는 안철수 연구소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공시들, 투자 정보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시장은
7월 달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뭐 이번에 10만 원까지 올라갔죠. 예, 뭐 이런 대선 테마, 뭐 이 정치 테마와 엮여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결국 바탕은 이런 스마트폰의 성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가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된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이건 CJ CGV인데요. 실적 호조세가 뭐 한 2010년,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등락은 뭐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상승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긴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CGV의 성장 전략에는 아직도 큰 뭐 악재가 없다. 성장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예상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꾸준히 보유해서 이 기업이 적정 가치 혹은 고평가되는 국면 때까지 끌고 가서 그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하는 전략이다. 자, 이 강에서는 주식 투자 시 주목해야 될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장성 지표에는 뭐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그 이익과 그리고 실적이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성장성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안정성 지표라고 한다면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뭐 이런 것들 안정성 지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환율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환율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환율의 동향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장이 수익성이 좌우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업종별로 수출주, 뭐 내수주, 철강주, 뭐 원자재 수입주, 원자재 수출주, 뭐 이런 것들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환율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표들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장성 지표를 주목하고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라.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어떤 주식의 수익, 그러니까 뭐 앞으로 주가에 올라가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성 지표는 분명 그 기업이 얼마의 속도로 매년 10% 성장하느냐, 20%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지표를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지표들을 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자신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굴을 했을 때에는 그 주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추적 관찰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3강에서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 구조가 단순한 종목, 경쟁이 심하지 않는 종목,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들 이렇게 쭉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아주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그래서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 이 성장성 지표가 앞으로 주가의 상승률 혹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주목하고 미래의 성장성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주식에서는요.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 유지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필히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 성장 변동폭이 너무 크면 좋지 않은데요. 뭐 이런 경우죠. 올해는 50% 성장했다가 내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해버리고 이런 종목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 경기 순환주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성장 변동폭이 크면 주가의 진폭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시점이 좀 고점이라든지 성장성이 꺾이는 시점, 둔화되는 시점에 들어갔을 때에는 대형주라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들을 이번에 보셨죠? 이번에도 봤고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도 봤고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것은 좋지 않다. 이 사업 구조가 단순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 하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혹은 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적하고 예측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아미노산이 향후에는 주목이 된다 했는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도 안 열려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생활에 쓰일지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예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기가 힘든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그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많은 쪽에서 수익을 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쪽은 피하시는 게 좋고 사업 다각화 종목은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업 다각화와 사업 다악화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틀린 것이죠. 사업 다각화다. 이것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됐으면은 사업 다각화라 부르고요. 사업이 벌렸는데 안 될 경우는 다악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악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은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겠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 과거에 잘 나갈 때 본업이 잘 나갈 때 건설업 인수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인수했다가 서브프라임 때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피해를 봤던 이런 종목들인데 본업인 전선업을 알차게 했다 하면은 주가가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다악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쟁이 심하면은 이익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최근에 태양광 쪽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면은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이게 이익 변동성이 커지면은 주가의 변동성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경쟁이 심한 업종보다는 심하지 않는 업종, 특히 구조조정이 완료된 독과점 업종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 독과점 업종은 구조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마진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과점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업종이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 거기에다가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이면은 더 좋다. 그래서 이 업종 내 1위 주식들을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불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은 아무리 내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드는 부품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은 부품을 사다 쓰는 업체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그 외의 부품 업체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는 가격 결정력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겠죠. 대부분의 부품주들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납품금 단가를 후려치고 이익을 회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진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런 부품업체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부품업체라 하더라도 이 부품이 없으면은 제품을 못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또 틀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가격 결정력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 기업의 성장성이 틀려진다 볼 때에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주식들을 주목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보통 1등주들 1위 주식과 또 후발주자 2등주들이 있죠. 그런데 1등주들, 선도주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2등주들은 선도주를 능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업종 대표주, 선도주들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종목들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은 투자 경험과 내가 이 노하우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4강부터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종 대표주 중에 이제 그 경기 순환주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 수익성이 뭐 호황기가 왔다, 불황기가 왔다, 이렇게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들, 주가 흐름이 연동되는 종목들이 경기 순환주입니다. 여기서 뭐 대부분의 국내의 업종 대표주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해당 업종 내의 순환 사이클이라는 것은 불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성수기가 돌입하고 쇠퇴기로 가고 다시 불경기가 왔다가 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업종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기 순환주들의 매매 전략은 불황의 끝에 사서요, 호황의 끝에 파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매매 전략이다. 그 중에 오늘 뭐 많은 종목, 많은 업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IT, 자동차, 뭐 철강, 제지, 화학, 운송 이런 업종들을 쭉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중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IT와 그리고 자동차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IT 쪽에서는 반도체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뭐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로 예를 든다고 하면 반도체 가격 추세가 반도체 업종에서는 주가가 키포인트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실적이 악화가 되면 후발업체들이 감산을 하죠.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반등을 하게 때 실적이 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피크를 치면 다시 반도체 가격이 공급이 초과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그 사이클이 반도체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보통 이 순환 사이클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보고 나서 반도체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상승이 이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투자하는 것은 늦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빠른 타이밍을 캐치를 해야겠죠. 그 부분에서 좋은 타이밍은 후발업체들이 감산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가 공급이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반전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업체 감산을 반도체 주에서는 투자 시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사상 최대다.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계속 나온다. 2분기 사상 최대, 3분기 사상 최대, 4분기 사상 최대. 이러면은 매도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반도체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선행하기 때문에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적이 최고를 치는데 그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은 벌써 꺾이고 있습니다. 주가들은. 그래서 업종 사이클에 선행한다. 이 부분을 유념해 보시고요. 자, 반도체 가격 동향이 지금 보시면은 디램 가격이 이렇게 쭉 빠져 있죠. 지금 빠져 있는데 아직 그 상승 반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지만은 대만 업체들은 벌써 감산에 들어갔고, 3위권 업체인 엘피다가 감산을 하나 마나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반도체 투자 순환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 지금이 매수를 적극 고려해야 될 시기다. 자, 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동향인데요. 지금 24,000원대까지 이제 오늘 와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번 사이클을 보지 말고 지난번에 한번 사이클을 보죠. 자, 작년에 하이닉스가 연초에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그러다가 반도체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11월 달에 엘피다 감산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하이닉스 주가는 9월 달에 바닥은 나왔고요. 그 뒤에 감산을 하니까 주가가 서서히 회복하다. 이때에도 작년 3분기, 딱 지금 시점과 비슷한데요. 작년 3분기 때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바닥을 지나서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올해 초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해 초에 상승 반전하니까 그때부터는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반도체 가격이 한번 순환 사이클이 돌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대만 업체들 감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실적 하이닉스 최악으로 나왔죠. 4분기 때 적자 이어지겠지만은 3분기보다 감소된다.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반전하면은 하이닉스 주가 다시 상승의 발판을 만들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도체 업종의 순환 사이클을 볼 때 하이닉스의 투자 시점은 지금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매매 전략을 보면요.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은 글로벌 자동차 교체 수요 주기,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보통 3, 4년마다 오는데요. 3, 4년 주기로 오는데 서브프라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그런 경기 둔화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많이 죽었었죠. 많이 다운됐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경기가 좀 풀리게 하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 유럽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또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이것이 경기가 둔화세로 가면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교체 주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특히 선두권 업체들 GM이라든지 뭐 또 포드 미국 업체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도요타 특히 일본 업체들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 혹은 이런 것들로 어려울 때에 현대차가 그 시장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늘렸기 때문에 현대차의 슈퍼사이클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그 자동차 업종의 매매 전략을 보면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현대차의 성장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은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상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에 자동차 교체 주기가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 회복 구간에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앞으로도 강세 영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그 유럽 재정 위기가 빠르게 이렇게 봉합이 되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예상보다 경기 둔화세가 심하지 않다. 즉 완만하게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자동차 업종도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또 회복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순환 사이클상 성수기의 호황의 끝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 경기 민감주들을, 경기 순환주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형 성장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라는 것은 업종 대표주지만요.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연평균 10% 선에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것들을 대형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향,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냐, 호황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간다. 이러기 위해서는 독과점 업종이면서 업계 1위 대표 기업들, 그리고 주로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업종 대표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이것이 뭐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연 10% 선에 꾸준히 천천한 완만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을 급락으로 이끌어서 저평가 메리트가 생길 때 투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제당이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15만 원까지 내려오더라. 그런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롯데쇼핑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관련주들 꾸준한 성장, 10%대 성장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40만 원 쭉 유지를 하다가 30만 원 쭉 나와버리더라. 이럴 때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그 느린 성장 종목에서도 50%, 100%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제당을 보죠. 제일제당 보면은
제1야당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 필수 소비재고 우리가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제1야당이 생산하는 제품들, 뭐 이런 음식물, 음식료 업종이죠. 이런 것들을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20만 원, 19만 원 할 때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뭐 한 50%, 36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7, 80% 올랐죠. 그럴 때 매도를 하는 이렇게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이 대형 성장주, 느린 대형 성장주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급성장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급성장주는 어떤 것들이냐? 매년 20, 3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성장주 역시 경기 동향에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앞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적자도 냈다, 흑자도 냈다 이렇게 되지만은 이 급성장주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20, 30%대 아주 급성장을 하는 것이죠. 중소형주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형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IT다 혹은 바이오다 혹은 태양광이다 이런 뭐 성장하는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을 멈춘 산업에서도 급성장주들은 나오게 된다. 즉 종목이 중요하다.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성장주들은 여러분들께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종목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NC소프트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게임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한 2008년 이후에 올해까지 20, 30% 이상의 큰 성장을 보이니까 주가가 바닥 대비 15배가 오르더라. 바닥에 안 사더라도 뭐 4, 5만 원에만 샀어도 5배, 6배가 나오는, 시장은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급성장주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급성장주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앞서 말씀드린 뭐 정보를 취합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야 된다. 급성장주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급성장주들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요 관찰하고 주식이 오르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예를 들었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업의 성장 전략,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 등 이런 것들을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장기 보유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를 깨하고 매수 시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혹은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급성장주의 매도 시기는 이 기업이 꾸준한 성장을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일 때 매년 20, 30%씩 성장하다가 지금 시점 이후에는 한 10%대로 줄겠더라. 이러면은 기업이 성장이 약화된다 혹은 성장을 멈춘다 할 때 주식시장에서 평가는 상당히 냉혹하게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OCI를 보죠. OCI가 태양광에서 최고의 종목으로 구가받으면서 60만 원을 돌파하다가 태양광 시장이 구조조정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60만 원에서 바로 20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을 내버리죠. 그렇게 냉혹한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약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급성장주를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해야 될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측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급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LG생활건강이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자, LG생활건강이 2004년도에 26,000원대를 했습니다. 26,003만 원 하던 것이 매년 20, 30%대 성장을 지금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한 5, 6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시장은 뭐 2004년도에 한 지수가 7, 800 했었죠. 그러다가 한 3배 정도, 2, 3배 오를 때
이 종목은 무려 20배가 넘게 상승을 합니다. LG생활건강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종목이었냐, 혹은 무슨 신기술을 하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이런 종목들, 이런 산업에서도 급성장주들은 나올 수가 있다. 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이 모든 주식들은 주식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LG생활건강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한 이후에도 이 기업이 과연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 주식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잠파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 기술을 발휘해서 내가 위에서 팔고 좀 밑에서 싸게 다시 사고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한 10번 해보니까 한 7, 8번 성공하더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이 절반 이하일 겁니다. 그런 절반 이하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절반 이하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낫다. 성장이 둔화되는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장이 내가 이 어떤 기업에 NC소프트든 LG생활건강이든 혹은 다른 기업이든 이것이 급성장주다, 이렇게 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과연 성장이 둔화되는 때가 언젠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급성장주를 발굴하기는 어렵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게임주를 못했다, 엔터주를 못했다, 혹은 바이오주를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들을 투자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손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하면은 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 바로 이제 8강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포트폴리오 쪽인데요. 어떤 주식에 100% 오를 확신이 있다. 이 주식 100% 간다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해 본 경험상 주식에 대해서 100%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이제 또 좋고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상승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SK텔레콤, KT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통신 업종에서 선도주들이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통신 시장에서 과점화된 통신 시장 이익도 꾸준하게 챙겨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릅니다. 이런 기업에 100% 투자했다. 괴롭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상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한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변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유망 기업이 경영 악화로 망가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대한전선이 그렇고 또 대한해운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금호그룹주들도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금 운용을 할 때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지금 100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근래에 들어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종목에 100% 투자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더라. 상당히 자금을 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종목을 좀 분산 투자해 놓으면은 이런 자금 운용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지난 그 강의 내용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고 해도 이 강의 시간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내용을 보죠. 마지막은 지수의 방향을 단기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제 경험상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단기적인 방향을 맞추려고 했던 시도들은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 때 다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투자 좀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미네르바 같은 이런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1000포인트 하향 이탈하고 하니까 500 간다.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이 일었었죠. 그때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바닥이었고요. 그 900포인트, 893포인트를 바닥으로 인해서 지금 한 2, 3년 동안에 2200포인트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때 신용등급,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올해 연말에 2400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공견하게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은 지금 예상치 못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혹은 그리스 재발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은 1900에 와 있죠.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 깨지면은 이 단기간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1700은 깨지면은 지수 1500 간다, 1400 간다, 1300 간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냐고요?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저는 단기적인 지수 방향은 못 맞춘다. 그래서 큰 흐름만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큰 흐름만 보시고, 시장이 괜찮구나, 혹은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뒤에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단기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총정리, 이 시간을 맞춰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9강까지 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지만은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선정,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큰 흐름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종목도 성장성을 매년 꾸준히 높여갈 수 있는 20, 30%의 성장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한번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면은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오늘 배웠던 이런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습득하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유망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끊임없이 내 실력을 업데이트하고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 좋은 투자 방법들을 나만의 노하우로 발견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도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